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범죄 예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온 국민을 지금 충격 또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이 이상동기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계속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언론에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 예, 지금 방금도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피해자로서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여기서 이렇게 심대한 해를 입히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고는 하는데 약간 이제 피해자 중심적인 용어이죠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자, 행위자에 중점을 두어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김수지 변호사한테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네. 우리가 묻지마 범죄 해버리면은 이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범죄다 이런 색채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범죄자들도 나름의 동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동기이고 이유라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횡설수설하지만 그것마저도 예,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한 거니까. 그렇죠. 범죄자의 중심을 두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상동기 범죄인 것이죠. 예. 하여튼 그런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아주 네.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왜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걱정도 되고요. 지난 7월 21일이었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하겠다. 또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살인 예고 이것도 잇따르고 있고 뭐 예, 저희도 뭐 보도했습니다만은 광주 뭐 버스 터미널에서 광주도 그랬죠. 예, 예고를 하고 네. 뭐 야구장에 뭐 어쩌고 네. 뭐 이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언론 보도 보면 뭐 야당 지도자 대표에 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예고까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특정인에 대한 범죄 네네. 예고인데 네네. 지금 인터넷 카페나 뉴스 댓글창이나 뭐 SNS에 뭐 몇 월 며칠 어디 역 앞에서 뭐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글들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질 나쁜 장난이다 뭐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없는 것이 예를 들면은 신림역에서 20명의 여성을 살해하겠다 이런 글을 올린다던가 안동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 옆에다 흉기를 함께 촬영해서 같이 올린답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 이런 글을 올려놓고 그날 오전에 서울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앞에서 맞아요. 흉기를 들고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일부 살인 예비죄 혐의를 적용해서 검거하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순찰 강화하기도 하고 장갑차도 배치가 됐어요. 네, 8월 7일 기준으로 관내 547곳에 총 1,632명의 지역경찰관, 형사, 기동대,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주요 지역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과 장갑차 등 대테러 장비도 투입했다고 하네요. 저도 그 지난 화요일에 재판 가느라고 유스케어를 가는데 네.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문을 탁 열고 가는데 방탄복 입고 이렇게 자동 소총 들고 계시는 특공대 분이 확 다가오셔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네. 보통 이런 상황은 공항에서 가끔씩 보거든요. 지금 광주도 공항도 그렇고 네. KTX역 예. 이런 주요 시설,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주요 시설에서는 특공대까지 배치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점심 때 서울 가야 되는데 KTX역 가서 한번 둘러봐야 되겠네요. 네. 예. 우리나라는 참 안전하다 이렇게 자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랑도 하고 또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었는데 장갑차까지 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강력범죄의 발생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통계는 과거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줄어들더라도 그 줄어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떨 거냐.
피해 당하면 또 이런 요즘 그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통계가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 막장 상황이다. 이거 좀 두려워하고 암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일선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께 여쭤봤어요. 그 통계가 이런데 그 실제로 느끼는 체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은 어떠냐 물었더니 강력 범죄 자체는 광주에서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답니다. 네. 오히려 예전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던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소액의 절도나 사기 이런 이런 것까지 모두 경찰력 발동을 요구해서 오히려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이걸 너무 좀 대처를 너무 요란스럽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과잉 대처일까요? 아니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지 어쩌다 생겨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중학생에 대해서 네. 그 이상 동기 범죄자라고 추정해서 검거하려고 하니까 이 중학생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걸로 생각해서 과잉 검거하다가 크게 다쳤다, 많이 다쳤다 이런 사례 보도도 봤는데요. 일단은 이상 동기 범죄의 참혹함을 우리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꾸 보거든요. 언론에서 보도 안 해줘도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한 조치가 지금의 이 조치인가? 지금의 이 조치가 과잉 조치인가? 이거 사실 판단하기 어렵죠. 어쨌든 범죄 예방과 국민의 심리적 안정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또 이런 상황이 어쨌든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수사기관이 또 사실 만능은 아니잖아요.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권한과 기능이 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을 과연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게다가 뭐 폭염, 비상대책도 경찰이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다 그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공권력의 피로도 굉장히 극심할 것 같아요. 장기화되는 상황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행동들을 한 사람들 검거를 했을 때 미성년자들이 많았습니까?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은 8월 7일까지 이 살인 예고 게시글 187건을 확인했답니다. 그 가운데서 59명의 작성자를 검거했는데 그 중에는 휴가 나온 군인 40대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59명 가운데 34명이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인데요. 그 중에는 만 14세 미만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죠. 예,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14세 미만이면 우리로 봐서는 그냥 아이거든요. 네. 아이의 어떤 치기 어린 그냥 올린 글로 생각해야 될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은 뭐 경찰에서는 순찰 강화하고 검거자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뭐 엄정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9명 검거되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따라서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지금 신설하겠다고 법무부에서 밝혔고요. 지금 여러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방 경찰청에서도 이런 행위가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지도적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협박죄라든가 살인 예비, 뭐 공무집행 방해 이런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데도 새로운 법을 좀 만든다는 거. 이거는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도 있죠. 네. 그런 뜻도 있는데 기존의 이 뭐 살인 예비나 이런 등등의 협박 등등의 조항만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네. 만약에 그랬을 경우 시민들은 아니 저런 행동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지. 사각지대가 있구나. 이런 공포심이 예.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을 살해하겠다고 하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 들고 돌아다닌 경우에 살인 예비죄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또 됐네요. 네, 그러니까
방금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살인 예비죄라 그러니까 예비니까 뭐 살인도 아니고 이렇게 흉기 들고 돌아다녔으면 사실 누구 하나 죽인 거 아니야?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살인 예비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굉장히 형량이 무거운 죄입니다. 근데 이제 살인 예비죄가 이렇게 굉장히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네. 대법원은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살인을 위한 준비를 하는 어떤 고의를 가지고 준비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단순하게 나 살인해보고 싶어 해야겠다 이런 범이나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살인에 필요한 어떤 실질적으로 살인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외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뭐 살인 흉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준비된. 예, 혹은 뭐 자금을 모집하려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뭐 살인 후에 도피할 뭐 그 경로들을 좀 찾아본다든가, 이런 뭔가의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는. 살인을 할 의도적으로. 의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특정 경찰을 죽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올린 글을 보면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경찰 보면 나 그 사람 죽이려다 이런 취지의 글이거든요. 그런 글을 올려놓고 흉기를 들고 사람들이 많은 또 경찰들도 오가는 터미널에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살인 예비죄를 적용한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살인에 착수한 걸로 지금 누군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가 하는 거는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외적인 준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나는 그냥 뭐 이를테면 중앙공원에 가가지고 사람들 살인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살인 예비죄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했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가는 걸 꺼리기까지 만들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협박죄라든가 뭐 이렇게 공포감 조성했으니까 그런 걸로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죠. 협박죄. 이 해악을 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글을 올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매우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악 고지한 거 아니냐. 협박죄 아니냐. 이렇게 대법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우리가 특정할 수 있던 어떤 집단에 대해서 너희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그 특정 집단의 대상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뭐 공원에 가서 사람 죽이겠다.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대상이 과연 누구냐. 협박의 대상이 특정이 되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은 극장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뭐 극장도 어느 정도 특정을 하고 거기 가서 뭔가 진짜 매표 행위를 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다면 또 좀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넷에 나는 극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썼으면 누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뭐 특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진짜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 특정 극장에 특정 영화를 보고 있는 몇 시 경의 사람들을 정말로 해야 할 어떤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해악을 고지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협박죄, 미수죄로도 처벌합니다. 근데 어쨌든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도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특정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정말 그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그냥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럼 이건 당연히 협박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좀 생소했어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다는 보도를 듣고 이게 무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말 그대로 사위에 의한 위계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직접적인 그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일 저녁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나는 30분 뒤에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 이런 글을 20대 남성이 올렸답니다. 근데 그 남성을 하루 만에 긴급 체포하면서 협박죄와 함께 지금 이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특정돼 있네. 그것도 30분 뒤. 네. 그러니까 30분 뒤 대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협박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대요. 근데 이제 그래가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신고를 받고 경찰 63명을 대전역 인근에 배치했대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그 글 올릴 때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30분 안에 대전역에 도저히 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속인 거 아니냐 경찰. 경찰을 속인 거다. 공무집행을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경찰을 30분 안에 갈 수도 없으면서 네. 가가지고 마치 사람 죽일 것처럼 속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체적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만약에 있었다. 네. 나는 한 30분 후면은 충분히 가서 어떤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글을 올렸다. 그럼 속인 건 아니잖아요. 30분 안에 갈 수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갈 수 없다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뭐 30분이라는 것이 딱 30분 정해놓고 영화처럼 30에서 뭐 29, 28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가 진짜로 그런 대전역에 가서 한 3, 40분 후에 가서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면은 네. 이제 협박죄나 뭐 살인 예비 뭐 이런 거 적용하는 건 변론으로 속인 건 아니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이거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네. 진짜 그렇죠. 이거. 와. 그리고 또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때 네. 그냥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좀 알려준 정도만 갖고는 위계라고 보기 어렵다. 성실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위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면 위계는 아닌 거고. 진짜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 없이 그런 글을 올렸다. 근데 과연 이것이 충실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일 것인가.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좀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서울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애 있고 불안하다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불안함을 조성을 해놓은 글을 올렸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법에 그러면은 그 구멍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경범죄. 과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또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결국 처벌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해봐야 뭐 10만 원 이하라고 이게 말이 돼? 너무. 예, 이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개별적인 범죄, 이슈가 되는 범죄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형벌법규의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새로운 처벌 규정을 제정한다거나 형량을 늘리는 문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법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법의 적용을 세분화시키는 의도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다 경범죄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예고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이런 거 이렇게 처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분화시키는 의도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리고 네네. 일선 현장에서의 의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강력 범죄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한다니까. 그리고 이런 방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범죄에 대한 단속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법령에는 각각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네.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있고 네.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령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이런 경우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동불상자들을 불심검문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에 장갑차 배치하고 방탄복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이 자꾸 순찰하게 하면 네. 범죄 예방이 되는 걸까요? 조금 되지 않을까요? 되긴 되죠.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의 법을 처벌하는 법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방을 하든가 그렇죠.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지하려면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방치된 계층이 없도록 교육이나 복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색해야 범죄 예방이라고 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또 어떻습니까? 처벌한다고 피해자가 구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상으로 못 돌아와요. 예. 어차피 손해배상한다고 해도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 맞아요. 또 피해 당하신 직접 당사자는 그렇다지만 그 옆에 가족분들, 맞아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충격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역량과 자원을 투여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즘에 정말 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또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해야 되고요. 또 이런 일로 비극적인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정부나 국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항상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돋보기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